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무려 53일 만입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드디어 타결했습니다. 그동안 세비 도둑이다 이런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 좀 하려나 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았던 건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때문이었죠. 특히 과방위, 행안위가 걸림돌이었는데요. 막판 여야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해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협상이 있었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문제인데요. 막판 협상 끝에 오늘 오후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여름에 산타를 만날 수 있다죠. 봉화 한여름 산타 마을이 내일 개장합니다.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53일 만입니다. 예.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여야가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했습니다. 예. 최대 쟁점이 바로 상임위원장 배분, 바로 행안위, 그렇습니다. 과방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행안위는 이제 국힘이 먼저 1년,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이 1년 하기로 했고,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하고 나중에 국힘이 하기로 이렇게 타결을 받습니다. 자,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나요? 뭐 국힘이 좀 많이 양보했나요?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훨씬 양보를 많이 했죠. 예. 원래 주장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안위 과방위를 모두 가져오고 법제위를 넘겨주는 거였거든요. 법사위를. 예, 법사위를. 근데 실제로는 법사위도 넘겨주고 그다음에 행안위 과방위도 가져오지 못한. 그러니까 물론 가져오긴 했지만 1년씩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뭐 원래 계획보다는 후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상태예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는데 결국 얻은 게 뭐냐. 이런 비판이 지금 그 지지자들 층에 또 당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이런 그럼요. 모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단 가져오길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하고 행안위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결국 1년씩 나눠서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져오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렸고 국민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뭐 반반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법사위도 가져오고 둘 다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받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힘은
얻을 거 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 상임위가 이제 18개가 있으니까 이제 의석수 비례해서 이제 배분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 7개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11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간 이렇게 원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역시 또 쟁점이었던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이거는 뭐 민주당 뜻대로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위원장 가져가고 여야 맞습니다. 6대6으로 6대6.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물론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서 본회의에 넘길 수는 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이죠, 사실. 그러네요. 6대6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또 조항을 달아놨어요. 단서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하고 합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해서 위원장이 이쪽 편을 들더라도 합의해서 통과하기로 원칙을 세워놓으면 사실은 위원장은 그냥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 합의를 안 해주면 사법개혁특위의 활동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없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계속해서 여야 대립은 끝까지 이어지겠네요. 이 밖에도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제 정개특위,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뭐 간단히만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개특위에서는? 뭐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 문제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것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위성 정당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 뽑았던 문제, 맞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논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던 이유가 소수 정당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위성 정당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는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선거구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거대 양당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또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이 다 반영이 안 되니까요, 표로.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겉으로만 이거 정치 개혁하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개혁이 돼서 다음 총선에서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연금 개혁 특위는 말 그대로 뭐 연금 개혁하겠다 논의해서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연금 개혁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후보 시절에 막판에.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다른 연금에 비해서 내긴 많이 내는데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금 예를 들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수준도 좀 높이고 이런 이제 어떤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이 좀 안정적인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열심히 내고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금을 그동안 20, 30년, 40년 냈는데 못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유럽 같은 예를 보면은 만약에라도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세금을 걷어서 이게 충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받는 금액이 좀 적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받지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 받았던 분들보다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받는 연령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저나 공무원분들 뭐 이 방송 많이 들으시겠지만 뭐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가 좀 나와서
그동안에 그렇죠. 몇 차례 개혁을 했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또 개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또 포털 사이트 저 보니까 예. 현재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뭐 50만 원대 평균 받으시고 공무원연금은 한 250만 원대 평균적으로 그렇죠. 받으시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네, 너무 맞습니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국민연금을 올리든지 뭐 공무원연금을 좀 더 개혁하든 이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죠, 사실. 맞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늦게라도 타협을 봐서 원구성 타협을 봐서 다행인데, 근데 그 어제와 그제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뭐 정말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 먼저 그저께 있었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키워드를 뭐 문고리 육상시 이 말도 생각나고 탄핵 발언도 있었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현재 가장 윤석열 정부의 아픈 부분이죠. 인사 문제. 그러니까 비선, 측근, 친척, 유튜버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육상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 세력들이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주요 직책에 앉다 보니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 탄핵 얘기는 그러니까 최순실 지금은 최성원 씨로 개명을 했지만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고 그게 결국은 비선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이런 소위 측근 인사, 비선 인사가 그런 그러니까 탄핵을 몰고 왔던 지난번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어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발끈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비선 논란이 있어서 그 비선 문제가 발전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근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죠. 아니니까. 탄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측근 인사 비리, 뭐 이쪽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나오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7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나오게 되면 뭐 이건 정말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 나오길 바라고.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훨씬 길게 했습니다. 박홍근 대표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남는 얘기는 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것만 지금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전 정부 비판 집중하는 거 아니냐.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여권의 원내대표가 하는 연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그리고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문재인 정부 탓, 코로나 방역이 안 된 것도 문재인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볼 때는 이 여당이 대체 뭐 하는 정당인가. 예를 들면 대안을 내놓고 전국 주도를 해야 되는 정당이 여당인데 그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좀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망친 게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진 건 분명하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나빠졌어요. 수출, 그다음에 뭐 물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해서 많이 이익을 내는 무역수지 적자 이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들은 다 적자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뭐 워낙 대외적인 변수가 크긴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든 탓을 문재인 정부로 탓을 돌리면 되겠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대외 경제력 그때도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정말 경제 정책 잘해서 경제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예를 들면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경제가 안 좋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물가 반드시 잡고 부동산도 잘 잡아서 국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을 그러니까 텐데. 조금만 더 참아달라. 우리 힘 모으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탓만 하다 끝났어요. 탓 하다가. 어쨌든 뭐 이제 뭐 두어 달 지나고 있어서 취임한 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 집권 워낙 초반이니까. 예. 자, 어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뭐 기존에도 뭐 계속해서 밝힌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일단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로자 소득세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많이 줄게 됐다. 뭐 최대 한 80여만 원 정도 준다는 발표인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비판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근로자 소득세 준 거 말고 뭐 법인세 그것도 일부 대기업 한 100여 개 대기업을 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법인세 하락, 법인세 감세. 또 하나 이제 부동산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종부세 너무 감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어떤 좀 대응책 아니면 뭐 이미지 세탁이라고나 할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로자 이 소득세 줄이는 게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몇십만 원씩 깎이니까 연간.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그 다음에 기득권층 뭐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가구가 2주택을 갖고 있거나 3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주택 수가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주택을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여러 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걸 내놔서. 주택 쇼핑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그냥 수요에 관계없이 전체 금액만 봤어요. 공시 가격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남에 이런 뭐 한 채 비싼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뭐 지방에 뭐 몇 수백 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금액만 보는 거예요. 공시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겠냐고요. 안 내놓죠 당연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법인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22%까지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25%에서 22%로 최고 세율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수가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내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럼 과연 세수를 어떻게 확충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세수가 확충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사각지대로 남걸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수가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되는 돈, 뭐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운영이나 이런 데서 돈을 깎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건 뭐 지원해줬던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예컨대 아니면 뭐,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을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과연 보고 있어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도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결과도 좋았고. 근데 그런 데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대기업 법인세 감소시키는 게 그 이유가 뭐 투자를 유치하겠다. 뭐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세수는 더 늘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글쎄요. 이런 대기업들이 법인세 좀 깎아준다고 안 할 투자를 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고. 뭐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그랬잖아요. 청주 공장이었나요? 그 이제 증축하려고 했다가 그걸 좀 보류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그렇죠. 법인세 깎아준다는데 이게 또 투자를 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투자하는 거는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면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인세 맞습니다. 좀 줄여준다고 투자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요,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공장 짓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어떻게 공장을 짓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금 좀 깎아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데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12조 정도 감세라고 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2조인지 14조인지 이제 정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본 예산만 해도 한 550조 됐고 올해도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600조가 넘었죠. 607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뿐입니까? 뭐 추경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했었죠. 우리 재정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또 뭐 온 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뭐 담배세나 뭐 주세나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부자들이나 뭐 재벌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왜 당연하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지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이제 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간단히 좀 볼까요? 그나저나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 파업 51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은 임금 처음에 이제 노조 측에서 30% 인상 들고 왔는데 어쨌든 4.5% 인상하는 걸로 합의를 받고 고용도 완전히 승계하는 걸로 했고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문제인데 지금 사측의 피해액이 뭐 7천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맞나 계산 제대로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이 7천억 원의 피해를 봤으면 노조 측에는 얼마나 이걸 뭐 청구하겠다는 건가 이게 좀 앞으로 좀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7천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어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 점거하고 있는 게 데크 하나예요. 데크 하나. 다른 데크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대우조선의 적자 모두를 다 그 지금 이 파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데크가 제가 정확히 이걸 못하겠는데 4개인가 5개 이상 있거든요. 그중에 나머지 데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1번 데크만 지금 점거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50일 동안. 그러면 대우조선이 지금 대우조선의 양이 적자를 본 금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파업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산출해낼 수 있는 위원회든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지 뭐 대우조선의 양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우리가 얼마 동안 얼마 손해봤다 이걸 전부 다 마치 이 파업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노조원들 그 50일 넘게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큰 걱정거리가 좀 해결된 어쨌든 너무 잘 됐습니다. 마무리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봉화군의 명물이죠. 한여름 산타 마을이 내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요일 밤마다 봉화에서는 즐거운 야시장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무국장 김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천 한여름 산타 마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제 3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 이제 내일 개장식이 열릴 거라고요? 네, 저 7월 23일 토요일 1시 분천 역사 앞에서 개장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분천 산타 마을이 한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가미한 이색적인 계절 테마형 콘텐츠를 강화하여 내일 개장식으로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총 30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앞으로 운영이 되는데 모든 준비 지금은 다 끝나셨겠네요. 예, 그렇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한여름에 만나는 산타.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 분천 산타 마을에 가면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네, 산타와 썸 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슬로건으로 여름이라는 컨셉에 맞게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트리 전망대 물총대전, 산타 캠핑장에서 즐기는 산타 쿠킹 클래스, 핸드메이드 프리마켓 등 주말 이벤트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색 거리 공연, 분천 산타 마을 캐릭터들과 즐기는 마침 밴드 퍼레이드, 비누방울쇼 등은 다양한 특별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산타와 썸 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슬로건. 자, 또 게릴라성 현장 미니게임 이벤트도 진행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양한 경품 획득 기회도 주어진다고요? 네, 중국 내륙 관광열차인 V트레인과 동해의 바다 경관을 즐기며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근처 산타마을까지 오는 동해 산타 열차 탑승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착 미션 드리팅, 찐 산타를 찾아라 등 다양한 현장 미니게임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 획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뭐 많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또 다시 재유행하고 있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방역 관리 이것도 좀 대비 철저히 하셨나요? 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전후 방역 및 행사장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안내 배너 및 현수막 개첨,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 요원 사전 보건 교육 시행 등 다각적인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정말 이 마스크 착용 여부 이거 꼼꼼히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 내내.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봉화에서는 요즘에 매주 금요일 밤마다 즐거운 야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시장의 불금 야시장입니다.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의 불금 야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별빛 가득한 금요일 밤 맛있는 즐거움, 신나는 볼거리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1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5회차가 운영되었습니다. 네. 그 9월 16일 폐장식까지 총 5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붉은 야시장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장소인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는 옷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장소는 어디서 펼쳐지는 거죠? 야시장이? 네,
내성천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내성천 일대에서 예, 그 강변에서 예. 자, 불금 야시장에 가면 어떤 것을 보고 또 즐길 수가 있는지요? 예, 내성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야시장의 특별한 조명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먹거리는 물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까지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야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 매대는 1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한야부 육전, 떡갈비, 쌀국수, 닭발, 찹스테이크, 컵과일 등 다양한 먹거리로 방문객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내성천 가득 울려 퍼지는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한 10여 개 정도 부스가 있군요. 예. 자, 불금 야시장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불금 야시장은 총 10회 중 5회차가 운영되었고 오늘 축제 준비 및 개최 기간을 제외하고 9월 16일 폐장식까지 총 5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은어축제 기간에는 안 하는군요, 야시장. 네. 예. 오늘도 하나요? 오늘 밤에? 오늘은 오늘 밤 하고 준비 축제 준비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안 하고요. 예. 네네. 오늘도 안 하고 다음 주도 못 하고요. 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까지 못 하시겠군요. 네. 예. 자, 이제 곧 봉화 대표 축제 은어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은어 축제도 이렇게 대면 축제가 안 됐었죠. 네. 그렇죠. 예, 올해는 이제 비대면 축제 다 하는데 올해 은어 축제 계획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봉화 은어 축제는 봉화에서 쿨하게 은어로 편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7월 30일 토요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은어와 생태 자연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축제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발전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제 체험인 은어 반두 매돈잡이 체험과 장민호, 이찬원, 국가스텐, 정동원 등 인기 가수들의 테마 공연이 매일 축제장 일원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재미와 건강, 휴식이 있는 오감만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 많이 오네요. 장민호, 이찬원, 국카스텐, 정동원. 예. 아, 이제 이 가수들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군요. 예. 그 테마별로. 테마별로. 한 명씩 이렇게 오겠네요. 네네. 내일별로 지금 저희가 정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예. 뭐 포털 사이트에 봉화 은어 축제 하면은 이 일정들 다 나와 있나요? 예, 저희 봉화 축제 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회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봉화 축제 관광재단으로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은어 축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다음 주 중에요. 한 번 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어제였죠. 정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어제 이 세제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냐 아니면 부자 감세냐? 네, 말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겠어요? 이번 내용이 아무래도 종부세 내용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많고 저 역시도 그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인세 관련돼서는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25%의 그 최고 세율을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107개 기업밖에 되질 않습니다. 107개. 예. 예, 나머지를 위해서 그 최고 세율을 낮춘 거는 큰 혜택은 없지 않느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나와 있는 세대 중에서 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소득세 구간에서 뭐 예전에 4,600 했던 거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린 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8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받아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종부세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요 형태는 좀 찬성하고 싶은 게, 기존에는 주택 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합산 금액으로 해서, 이제 그,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절반적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 감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두시는군요. 네. 조 대표님조차도.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조 대표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종부세 내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 대표님조차도 이거 부자 감세 쪽으로. 자,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건 정상화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뭐 법인세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세율 25%에서 22%로 낮췄고, 오늘 이제 부동산 시간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20% 과세였는데 이걸 이제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 한참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혹은 투기할 때도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투자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세금이 낮아지면 사람들 다 다시 또 개인 법인 세워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이것도 투기가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우선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번에 금강원 원장이 나와서 이제 이번에 증권에 관련돼서 막 갑자기 이제 공매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그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이제 감면해주겠다, 저소득층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세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날부로 해서 굉장히 높은 그 신용대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대출 시장과 다르게 거의 18조 원이 대출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날부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의 도덕적 해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물론 주식에 이제 손절매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낫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올렸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어떤 정책이 나오면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거는 반대급부로 진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 대한 혜택이 그동안 강제 규제에 의해서 또 세금도 한 거의 3배 가까이 내다 보니까 그동안 법인 투기가 좀 잠잠해지는 형태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핀셋처럼 좀 이렇게 규제를 좀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조건 법인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개인이 아닌 법이니까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그러니까 지분율이 50%가 넘는 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들끼리 내 거 이제 엄마 이름, 아빠 이름으로 가족 사면은 또 이 주택이 되니까, 엄마가 대표이사님이 되고 아빠는 뭐 이제 뭐 주주 형태만 남는다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주식은 이제 특별 관계인이 되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배주주가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50% 이상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수익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말 그대로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 아니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 특례 조항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하나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20% 과세하는 거군요. 네. 그나마 좀 이거는 잘 한 것 같고. 자, 일단 종부세, 이거 세율, 일단은 최고 세율이 지금 6%잖아요. 이거를 최고 세율을 무려 2.7%로 낮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좀 세분화돼서 볼 내용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기존에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0.6%였던 것들이 뭐 3주택이 되면 1.2배 해서 거의 3배까지 올라갔던 기준인데, 이거를 단일화시켜서 0.5%로 했습니다. 3억 원 이하 기준으로 예를 들 때요. 그리고 또 가장 많다고 하는 12억 초과,
6억 초과 이 부분에 대한 구간이 그 3주택 이상일 때는 거의 2.2%였는데 이번에 1%로 낮췄으면 그럼 거의 절반 이상 혜택을 보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그 감면 혜택에 대해서 가장 그 세부담조차도 거의 3주택 3배 이상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실 때 그런 어떤 세부담을 갖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그 작년 기준 4천만 원 내셨던 분들이 이번 세정 개편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이하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한 예로 들더라고요. 뭐 어디 10억 서울에 이제 10억짜리 주택, 10억짜리 주택, 이게 20억짜리 총 2주택. 이렇게 갖고 있으면 기존에 한 뭐 5천만 원 좀 넘게 그쵸. 이렇게 냈는데 이게 뭐 800 얼마로 줄어든다면서요. 80%가 줄어든다면서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은 6억 기준으로 해서 그 종부세를 기준했는데 이제 9억으로 기준치를 올려놨고요.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까지 올려놨습니다. 보통 이 기본공제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대 11억대라고 한다면 거의 15억에서 21억대까지 되는 주택이니까 실거래가가 그러다 보면은 일부는 세금을 종부세를 1주택 같은 경우는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이제 딱 눈에 와닿는 저희가 숫자 통계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비싼 주택을 갖고 있고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세제 혜택을 반드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자 감세가 맞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감세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 뭐 이 중에는 뭐 실거주자도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투자 뭐 이쪽이 많잖아요. 종부세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다시 지금 뭐 금리 때문에 꾹꾹 눌려 있습니다만은 집값이 이 금리 다시 좀 떨어지고 하면은 뭐 굉장히 또 주택 투기 붐이 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뭐 당장은 뭐 금리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당장은. 지금 저희가 통계사를 보더라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통계상으로도 억지로 저희가 이제 가격을 억제하지 않아도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초저금리라고 할 만큼 저금리 상태였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그 하반기 분양시장까지도 문제를 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7% 이상이 됐었을 때 실질 생활비 가계지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항상 정부가 뭐 다주택자들 세금 그 중과를 할 테니 팔아라 했을 때는 안 팔았다가 이번 연도에 매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그런 중과세 문제도 있었지만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인 한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기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익만큼을 벌어가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 매물이 좀 나와서 공급을 좀 늘린다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양도세를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나와줘야 되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 돈 많이 벌어가고 부동산 투기로 벌어간 사람들한테서 혜택을 주는 거니 여전히 부자애들한테 혜택 아니냐. 특히 이번에 이제 종부세 개정안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혜택들은 다 또 2002년도 주택분에 해당되는 분들도 대상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세부담 상한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3주택 이상 경우에는 이제 전년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이 그러니까 올해는 3천만 원이잖아요. 3배까지 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무리 만약 5천만 원 과세가 나오더라도 상한선이 이제 300%.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3천만 원까지 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절반으로 줄여줬네. 150%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1,500만 원까지. 아무리 집값이 뛰어도 이 세부담 상한도 많이 낮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조세 그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도 줄었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부당 상한도 조정도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얘기하면 기본 공제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에서 9억으로 오르고 예, 기본 공제도 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별 공제까지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긴 하지만 기본 공제 11억 플러스 3억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분들 12억이 아니라 14억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럼 거의 올해 아마도 그 작년에 내셨던 종부세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이게 실거래가는 20억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유, 예, 맞습니다. 너무 부자감사한데 아무리 봐도. 아, 네. 참. 네.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도 조금 한 가지 이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한테 주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되셨고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까지 해서 그 급여 소득이 7천만 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종부세 100만 원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 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서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증여하겠다, 나는 이렇게 상속하면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납세에 대한 담보로다가 그 본인 부동산을 제공하실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하시면 되는 형태로 일단은 유예를 좀 해놨습니다. 아, 이게 없었나요? 기존에는? 이 납부 유예가? 기존에는 납부 유예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고령자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들 이런 분들 이미 저는 뭐 공제 혜택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납부 유예를 시켜주는군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처분할 그 시점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부분의 주택이 고령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이미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는 건. 대상자가 되는 게 역시 또 죄송하지만 강남에 있는 저희가 생각하기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 마포 이 동네가 아니라 반포에 있는 예 아파트 제가 뭐 3.3제곱미터당 1억 4천입니다.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뭐 예 1억 7천까지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분들이겠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자, 이건 그렇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 이제 뭐 새로 이사갈 집 미리 사놓은 분들 기존의 집 처분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상속주택이 있어요. 이것도 뭐 빨리 처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지방의 저가주택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종부세 특례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에는 혜택을 전혀 안 됐는데 새로가 이사갈 집을 갖고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중복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요게 기간이 이제 2년까지 늘린다는 거죠? 예, 지금은 1년입니까 이게? 지금은 1년 그러니까 그 투기과열지구에 1년 안에 해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집을 못 팔아서 실질적인 그 분양주택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2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상생 임대인에서 착한 임대인 수준이 되면 그 2년도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들을 혜택으로 좀 중심을 두고 이번에 발표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주택은 제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하면 기존에는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받은 주택에 대해서 2주택 구간이 있었는데 최대 5년까지 이제 그 경과되지 그 내가 상속계 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경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종부세 대상에선 제외시켜주고 그 이후까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5년까지 기한을 주는군요.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종부세 하겠다. 그렇죠. 5년. 좀 꽤 길게 줬네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지방 저가주택은 어때요? 이게 뭐, 금액 어떤 뭐 제한도 있을 것 같고요. 기준으로는 3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억 이하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지역 권역이라는 그 지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안 돼야 될 것이고 광역시도 안 되고 특별시 뭐 예를 들어 제주적 특별시라든가 이번에 뭐 부울경처럼 특례시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주택은 이른바 이제 그 지방 도시 아니면 농촌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 전체적으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실시가 되는 건 아니죠. 국회에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8월 국회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또 개정이 될지, 저 손질을 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